여기서는 항복 이론과 유동 응력에 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소승역학에서는 소재가 영구 변형, 즉 소승 변형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항복, 즉 yield라고 합니다. 어떤 응력 상태가 항복에 이르렀을 때 이 응력은 연속된 곡면에 존재하며 그 내부는 탄성 상태라고 간주합니다. 그 외부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간주합니다. 이 곡면을 항복 곡면, 즉 yield surface라고 하고 응력의 함수 F, 즉 항복 함수 yield function이라고 하는 항복 함수로 표현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서술한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소재가 등방성일 경우 항복 함수는 좌표에 무관합니다. 항복이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항복 현상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함수도 좌표계에 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응력 또는 응력 불변치의 함수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만약 평균 응력이 재료의 항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항복 함수는 편차 주응력의 함수, 즉 J2와 J3의 함수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등방성의 성질로부터 만약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의 응력 상태에서 항복이 발생했다면 그 부호가 바뀐 편차 주응력에 대해서도 항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J2는 우함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J3는 기함수로서 절대값 행태 또는 제곱된 것에 지수가 곱해진 행태가 되어야 합니다. 항복 함수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했다면 이 두 번째 항은 사라져야 합니다. 드라크의 가설, 즉 Dirac postulate라고 합니다만 이 드라크의 가설에 의하면 부하 중일 때, 즉 로딩 시에 추가적인 응력은 양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활을 했을 때도, 즉 언로딩 시에도 행한 일이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의 가설의 결과는 항복 함수가 볼록 함수가 되어야 하고 소승 변형은 이 항복 함수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convexity, normality,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이에 관한 그 수학적 증명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드라크의 가설의 결과물을 도시하고 있습니다. 좌편의 변형 경화 곡선은 드라크의 가설을 만족합니다만 이 두 개는 드라크의 가설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재료가 연화를 일으킬 경우 드라크의 가설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고온에서는 재결정동으로 재료의 연화가 발생합니다. 연화를 우리가 영어로 softening, 반대는 hardening이죠. 그리고 상온에서도 파단 직전의 손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상도의 누적에 의해서 재료가 부분적으로 연화를 일으킵니다. 연화가 발생할 경우 드라크의 가설에 바탕을 둔 소승 변형률 정분의 직교성 등이 성립하지 않지만 대개의 경우 드라크의 가설에 근거한
소송 유동 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복 이론은 전술한 항복 공면을 구체적으로 수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항복이 발생되는 조건을 수식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본 미세스보다 약간 빠른 시점에 휴버가 밝힌 것입니다만 재료에 작용하는 응력에 상하는 유효 응력이 일정한 값, 즉 인장시험에서의 항복 강도에 이르면 재료는 소승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면 응력의 경우 항복 공면은 이와 같은 도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도형을 항복 궤적, 즉 yield locus라고 합니다. 시그마 3 equal 0를 이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와 같은 타원 방정식이 유도됩니다. 본 미세스 항복 공면 또는 휴버 본 미세스 항복 공면을 편차 주응력 공간에서 표현하면 이와 같은 단순한 구가 됩니다. 평균 응력이 항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주응력 축에서 항복 공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통이 됩니다. 평균 응력이 0인 면을 파이면이라고 하며 이 면과 항복 공면의 교수는 sigma 1 equal, sigma 2 equal, sigma 3 축에서 바라본 항복 궤적 C, 즉 yield locus C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입니다. 항복 공면상의 점, 즉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를 파이면에 정사용을 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응력에 그 응력에 상응하는 편차 주응력이 매칭됩니다. 본 미세스 항복 이론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수학적으로 장점이 있고 대개의 경우 또 결과의 정확도도 높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항복 이론들도 각각의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트레스카는 1864년도에 이때쯤이면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이때 최대 전단 응력이 2분의 y에 도달했기 때문에 인장시험에서 항복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트레스카 항복 이론은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죠. 그래서 대학교에서 대학 시절에 그 설계 문제들이 되게 이제 이 트레스카 항복 이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복 이론과 트레스카 항복 이론과 본 미세스 항복 이론을 평면 응력 조건 하에서 실험과 비교한 결과 실험 결과는 본 미세스와 트레스카 항복 사이에 존재하지만 본 미세스 쪽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좀 더 많이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데는 본 미세스나 휴버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1900년대 초반이죠. 로데에 의한 실험 결과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로데는 로데 파라미터를 이와 같이 정의하여 시그마 2의 그러니까 중간 크기의 그 주응력에 따른 본 미세스와 트레스카 항복 이론의 차이를 밝혔습니다. 드라크는 이러한 항복 이론을 제안했고 홀스포드는 이와 같은 항복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두 항복 이론은
특별한 조건에서 본 미세스 항복 이론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미세스 항복 이론을 보완하거나 일반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재료의 소승 변형에 미치는 평균 능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항복이론으로 쿨롬, 모어 항복이론과 드라커, 플라거 항복이론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항복이론은 각각 트레스카와 본 미세스 항복이론의 확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의 어떤 질점이 항복 상태일 때 어떤 변형을 일으킬지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이것은 인장시험시의 응력입니다. 이 응력은 평균 응력과 편차 응력으로 분해가 됩니다. 행렬로 쓰면 더 명료해집니다. 그런데 부피가 변하지 않고 재료가 등방성이라면 변형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변형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가 X방향으로 델타 XX 늘어날 때 Y 및 Z축으로 2분의 델타 XX만큼 수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형률 중분은 이렇게 됩니다. 편차응력과 변형률 중분은 1대1 대응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추측 또는 가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레비-미세스 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람다 다트는 상수입니다. 드라크의 가설의 결과입니다만 변형률 정분은 항복 공면에 직교합니다. 항복 공면은 항복 함수의 등고순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항복 공면의 구배와 변형률 정분은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본 미세스 항복 이론의 경우 항복 함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직교성 조건으로부터 이러한 식이 얻어집니다. 이것은 이와 같으며 레비-미세스 식과 동일합니다. 한편 유효 응력의 정의에 이 식을 대입하고 유효 변형률 속도의 정의를 활용하면 람다 다시 2분의 3 시그마 바 분의 시그마 바가 됨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이와 같은 변형률 속도 응력의 관계식이 유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속도 간의 관계를 우리가 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시그마 바는 초기 항복 응력을 나타냅니다. 변형 경화, 즉 스트레인 하드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초기 항복 조건에 다다랐을 때 재료의 변형 거동 특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초기 항복에 도달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변형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는 이에 저항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승 변형은 필연적으로 전위, 즉 디스로케이션을 동반합니다. 전위는 원자의 격자 구조의 미끄러짐 또는 뒤틀림 등의 일종의 결함적 요소이지만 기존의 전위는 새로운 전위의 성장을 방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형에 의한
전위의 증가는 재료의 강도 증가를 초래합니다. 변형 저항력이 커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변형 경화, 즉 strain hardening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항복 궤적 바깥의 상태는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장 시험을 실시하여 현재 Y점에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초기 항복이 발생한 상태에서 변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하중을 더 가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 원의 바깥, 즉 항복 함수가 양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한 그 변형 경화는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자, 이 그림의 진응력, 진변율 고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항복 상태에서 추가적인 응력 성분을 발생시켰을 때 변형 경화에 의하여 항복 응력은 커지며 그에 상응하는 항복 공면은 전반적으로 커져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구학적 경화, 즉 kinetic hardening과 등방성 경화, isotropic hardening 이것입니다. 비록 그 인장력에 의해서 변형 경화가 발생한 이후 압축력을 가해서 항복을 재발생시켰을 때 그 항복 응력이 인장 시 항복 응력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러한 경우를 개념적으로 설명하겠죠. 이 가정은 문제를 훨씬 단순하게 하며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좀 편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인장했던 소재를 압축하면은 그 반전은 마찬가지입니다. 바우싱거 이펙트라고 합니다만 경화는 되더라도 인장 방향으로 발생한 것에 비하면 그 영향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형 경화 현상을 기구학적 변형 경화라고 합니다. 이 경화에서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복 공면이 팽창하면서 동시에 중심이 이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수학적 및 수치적 장점을 지닌 등방성 경화 모델이 소승가공 공정의 해석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조와 같이 역방향의 변형에 의존하는 공정의 해석에서 기구학적 변형 경화 모델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개의 경우 이러한 심한 역방향 변형 경화가 발생하면 단조 중에 소재의 파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풀림 등의 열처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복 공면의 중심 이동의 영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력 상태는 초기 항복 공면 바깥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이때는 항복 공면을 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복 함수 자체가 변형률의 함수로 수식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식 모델로서 기구학적 경화 모델과 등방성 경화 모델이 있는데 난이도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등방성 경화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공부한 변형 경화의 개념을 완전히 일반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는 초기 항복응력, 즉 사원에서 변형률이 없는 상태에서 저속으로 변형시켰을 때의 항복응력을 고유의 특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에서 얻은 항복응력을 항복강도, yield strength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항복응력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조건이 붙죠. 왜냐하면 항복응력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항복강도는 이 강도라는 말은 영어로 strength라 하고요. 이것은 재료의 물성치, 재료의 고유 특성을 정의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인장시험을 해서 영서 모듈스를 이야기하고 항복 강도를 이야기하고 인장 강도를 이야기하고 연신율을 이야기하고 해야죠. 이런 것들은 다 재료의 물성지에 속하는데 그럼 아무 조건에서 뭐 그냥 인장 시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인장 시험할 때 그 속도라든지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재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열처리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yield strength 할 때는 특별한 앞에 전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특정한 조건에서 얻은 항복응력을 항복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러한 조건에다 온도, 변형률 속도, 손상도, 금속 조직 등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항복응력이 달라지는 특성을 금속 소재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복응력을 전술한 인자들의 함수로 간주한 것을 유동응력이다, 플로어 스트레스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어 스트레스는 온도, 변형률, 변형 속도, 손상도, 금속 조직 등등의 함수입니다. 유동응력은 어떤 상태에서 항복을 일으키는 응력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유효응력은 즉 그 플로어 스트레스, effective 스트레스는 현재 소재가 실제 받고 있는 응력 상태를 대표하는 값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유동응력은 그 소재가 항복을 일으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항복 상태, 즉 소성 변형 상태에서 재료의 유동응력과 유효응력은 동일합니다. 탄성 용력에서는 당연히 유동응력이 유효응력에 비해서 큽니다. 그죠? 왜냐하면 유효응력이 유동응력에 도달할 때 항복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이 그림은 유동응력의 특성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점자 2는 하점자 1보다 큰 초기 변형률과 또 변형 속도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 변형률 속도의 초기값은 없죠. 변형률은 초기값이 있습니다. 변형 속도는 순간순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극조온에서는 재료가 초기 조건에 모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변형률 속도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변형 경화 때문에 초기 변형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에서는 초기 변형률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재결정 때문이죠. 그러니까 잔류 스트레인이 재결정으로 이렇게 감소되기 때문이죠. 대신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응력 특성을 다양한 수식 모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 소성 유동응력 모델은 유동응력이 전술한 요소들, 즉 온도, 변형률, 변형 속도 등과 무관하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탄소성 유동응력 모델은 탄성 변형률과 소성 변형률의 영향을 고려하는 수식 모델입니다. 강소성 유동응력 모델은 탄성 변형률의 영향을 무시하고 유동응력을 소성 변형률만의 함수로 간주한 것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소성 유동 응력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실제는 그 유동 응력 모델은 소성 영역에만 적용되고 소성 변행률의 영향만 고려한 것입니다. 해석에서 탄성의 영향의 고려 여부에 따라 탄소성 유동 응력 모델이다, 강소성 유동 응력 모델이다 라고 명명한 것이지 유동 응력 모델 그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이렇게 구분해서 적었을 경우 실제 응용 과정에서 탄성 영향의 고려 여부가 강조될 수는 있지만 유동 응력 모델과 관련 수식은 이 두 개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점소성 유동 응력 모델, 즉 Viscoplastic Flow Stress 모델은 소성 유동 응력 모델에다 유효 변행률 속도의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열점소성 Thermoviscoplastic 이러죠. 유동 응력 모델은 온도의 영향도 고려한 유동 응력 모델입니다. 이제 상온에서 온도와 변행률 속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유동 응력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스위프트, 홀로몬, 루드빅, 버체 등의 유동 응력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이 이외에도 수십 종의 유동 응력 모델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스위프트 모델에서 Y제로는 초기 항복 응력이며 N을 변형경화 지수 (Strain Hardening Exponent)라고 합니다. 홀로몬 모델에서 K와 NH는 강도 계수, 즉 Strength Coefficient와 변형경화 지수라고 합니다. 변형경화 지수는 스위프트와 홀로몬 등에서 그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홀로몬 모델에서 그 N 대신 NH 대신 N을 씁니다. 그래서 뭐 KM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앞에서 그 정의한 스위프트 모델에서의 N 값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NH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뭐 루드비크에서도 동일한 개수들이 사용됩니다만 그 크기는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홀로몬 수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변형경화 지수는 인장 시험에서 네킹점에서의 공칭 변행률과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consider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동 응력 모델이 실제의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저변행률에 적합하면 고변행률에서 또 오차를 크게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네킹점과 고변행률에 적합한 유동 응력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 내용은 논문으로 한 12년여 전에 출판이 되었는데 꽤 좀 유명한 논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구에 모티브를 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 방법에서는 기본적으로 홀로몬 방식을 사용하되 강도 계수를 변행률의 함수로 간주한 것입니다. 역학을 이해한 상태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의 단면으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역학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으면 논문으로 출판하고 또 산업적 가치가 있으면 특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지적 소유권이다
intellectual righ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지적 재산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재료가 상온에서도 변행률 속도의 다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온에서는 온도 영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 그룹에서도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상온 가공에서도 소승열로 인한 온도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알겠지만 소재를 가열해서 성형을 하는 이유는 유동 응력이 낮아지고 재료의 연성이 일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반적이라고 한 이유는 재료에 따라 특정 온도에서 연성이 저하되기도 하고 또 일정 이상의 온도에서는 당연히 연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료를 지배한다는 거, 재료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이제 기술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온도를 우리가 높이면 거죠. 용융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결국은 성형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재료가 다양하듯이 그 유동응력 특성도 매우 다양하고 그것을 수식하는 유동응력 모델도 다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면은 그걸 응용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온도라든지 변형률, 변형 속도 등등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실험적 연구, 해석적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정한 소재보다 적용 범위가 넓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소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특정 소재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은 논문도 되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 이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매우 많은 모델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수의 문제는 물론 사람 손에 의존하면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컴퓨터와 최적화 기능, 즉 옵티미제이션 테크닉을 이용하면은 양쪽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성과 그 다음에 정확성 이걸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한 방식입니다만 이 수식 자체는 금속공학자들이 금속학적 배경하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러한 개수들을 상수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수식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금속이 이 수식을 알고 이렇게 거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식으로, 그들 방식대로 변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양성을 부여한 방식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개수들을 온도, 변형률, 변형 속도 등의 함수로 간주를 했고 그러면 물론 개수들이 많아집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문제보다 이 수식보다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면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러한 수식을 보다 더 좀
유연하게 만들고 적용 범위를 넓히고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고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술자들의 몫입니다. 지속적으로 유동력을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비록 상용 소프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플로우 스트레스의 의존도가 해석 결과의 의존도가 매우 큽니다. 최근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S25C를 갖다가 특히 이제 코일제 소재를 압축 시험을 해본 결과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같았지만 그것이 어떤 소성 가공 공정을 거쳐서 현재 지금 성형을 위한 그런 기초 소재로 와 있는지, 자 그에 따라서 그 거동 특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어떤 거의 동일한 조건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보다 더 적합한 그러한 재료의 변형 거동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기술력이 높은 것입니다.